여수 마리나항에서 불법으로 도색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헬로티비 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페인트나 스프레이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큰데 관리감독 주체인 여수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월동채소 가격이 40% 이상 떨어지면서 일부 농지에서는 농산물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무안 지역에서도 양파값이 폭락해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양파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친일 행적 청산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지만 광양시에는 아직 곳곳에 친일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청산 작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총장 후보의 자질 논란이 일었던 목포대가 재투표로 새로운 총장을 뽑았습니다. 박민서 목포대 신임 총장의 교육 철학과 대학 발전 계획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트나 선박이 잠시 머무는 시설을 마리나항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용도의 선박이 왕래하는 곳인데요. 여수 마리나항에서 불법 도색 작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색 전용 작업복을 입고 요트에 페인트를 칠하는 두 남성. 주변에 오염 방지막도 설치하자는 채 롤러용 페인트로 도색 작업을 하더니 스프레이까지 뿌리기 시작합니다. 롤러에서 흘러내린 페인트는 바닥 곳곳에 떨어지고 도색 스프레이는 바람에 날려 도로가나 바다 위로 흩어집니다. 마리나항 곳곳에는 빈 페인트통과 신호통이 나뒹굽니다. 실제 불과 1m 거리를 두고 바닷물이 흐르는 곳인데도 관계자들의 저지는 단 한 차례도 없고 도색 작업은 4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관련법 위반입니다. 페인트나 스프레이 신원은 땅과 바다에 떨어졌기 때문에 환경법 위반 사항이고 이 행위가 마리나항 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마리나항만 관리법 위반입니다. 육상에서 이렇게 페인트 작업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는 그 오딱 방지막이라든지 그런 걸 다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은 안 됩니다. 해양수산청대 구역에 사다리는 우리 청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 처벌받습니다. 인천 마리나가 우리 구역이 아니거든요. 자치단체 소호 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벌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여수시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취재가 시작된 뒤에 선주들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버린 상태가 아니고 그런 상황 자체를 한번 현장 방문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수 마리나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선박 불법 도색.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해부터 월동 채소 가격이 40% 이상 폭락하고 수입산 농산물까지 늘어나면서 농지 곳곳에서 농산물 폐기라는 극단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만치면서 망연자실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농사를 계속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양파 농가입니다. 농지 가득 조색 양파가 곳곳에서 자라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트랙터로 양파밭을 갈아엎었습니다. 가격이 폭락해 팔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농가는 금년 들어서 모든 겨울 채소, 양파, 보통에서 다 작물들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가 생산비가 되지 않고 이렇게 갈아엎는 것만은 우리 실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정부 정책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해부터 양파를 비롯해 배추와 무, 대파 등 월동 채소 가격이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수입 농산물까지 늘어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는 시장 격리 차원에서 농산물 산지 폐기라는 극단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남도 역시 올해 조색 양파 재배 면적의 11.2%인 167헥타르를 총 30억 원을 들여 폐기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물량만도 1,840톤입니다. 이 중 무안에서만 60.3헥타르, 전체의 36%에 달합니다. 도는 시장 격리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3.3제곱미터당
5,922원을 보전해줄 예정입니다. 출하하기 이전인 3월 초부터 신속하게 면적 조절에 들어가면서 농가에서 생산비 절감과 보전관리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폐기 처분 단가에 농민자 부담 20%가 적용되면서 농민들은 더욱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무안군은 농가 자부담을 완화하고 양파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양파 폐기 비용의 20%인 농가 자부담을 군비로 부담하기로 했고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부터는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와 관련된 레시피를 개발하고 무안 양파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확대해 농가 소득과 연결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보다 양파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생산한 저장 양파 재고량이 많고 소비까지 부진한 지금 장기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데요. 광양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친일파 흔적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광양 유당공원입니다. 조선시대 처음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친일파를 기리는 공적비도 그대로 남아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비석은 을사오적 이근택의 동생인 이근호와 일제강점기 판사를 지낸 조혜석 공적비. 해당 비석들은 광양시가 지정한 향토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과거 논란이 일자 2010년 광양시는 비석 아래 친일 행적을 표시해두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알기 힘듭니다. 친일파에 동조했던 그런 업적이 나왔습니다. 업적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광양시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재구를 한번 해줬으면. 아직도 친일파 비석이 있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가 친일 행적에 대한 논의에 대한 장을 열어야 될 시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열어서 이에 대해 광양시는 비석 철거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비석에 대한 존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 잔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양시 공식 행사에 사용되는 광양 시민의 노래도 친일파가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 시민의 노래를 만든 미당 서정주와 작곡가 김동진은 대표적인 친일 예술가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10여 년 전 시의회에서 한 차례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재점화되자 정연복 광양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친일파의 흔적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지워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지난해 총장 후보의 자질 문제가 불거졌던 목포대가 재투표로 새로운 총장을 뽑으면서 9개월간의 공백기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을 맞이해 호남방송이 박민서 신임 총장을 초청해 교육 철학과 대학의 발전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8대 목포대 총장에 취임한 박민서 교수. 9개월간의 총장 공백 사태에 대한 소회로 첫 말문을 열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단절된 점이 있었고. 박 총장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바로 소속감. 학생과 교수, 교직원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인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도 교수도 직원도 해서 모든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짐으로써 학교가 좀 더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발전을 위한 청사진은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교수들에겐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제공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학생이 성공하는 대학, 교직원이 행복한 대학,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이런 세 가지 어떤 비전이랄까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그런 장기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수건 사업인 의과대학 유치도 사활을 걸기로 했습니다. 의과대학은 단순히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노인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산악권에 특히 그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전문 특화 병원을 해야만이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 지역민들에게 많은 의료 서비스 혜택을 주고, 최근 거둔 성과를 통해 지역 거점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목포대가 대학 역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박 총장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면 입학 정원 조정이 쉬워지고 학자금 지원 혜택도 늘어 신입생 모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원 조정에는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그 대학 평가라든가 그런 데서 아니면 또 국립대학의 어떤 재정 지원 사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서남북권의 지자체를 돌며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박민서 총장. 목포에서 나고 자라 누구보다 지역 실정을 깊게 이해하고 있다며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순천의 한 도로에서 탱크로리가 전복돼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일 오전 10시쯤 순천시 서면의 한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우유를 수송하던 7.8톤급 탱크로리가 넘어져 하천에 빠지면서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탱크로리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오전 7시부터 시작돼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 용구로 소중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272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당선자는 오후 7시부터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지작물 스마트팜 모델 시범 공모 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노지작물 스마트팜 모델 개발 시범 공모 사업에서 전남이 신청한 5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시설 원예와 축산 중심의 스마트팜을 노지로 확대해 ICT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한 곡당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운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2018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과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여수순천 11구 사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을 비롯해 조례안과 건의안 등 총 28건을 심사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14일부터는 조례안 심사와 현지 방문 등 3인위원회별 활동이 진행되며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산업 발전을 주도할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전남산업선도 인재 육성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실무 이론과 현장 교육을 진행할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에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모집기관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드론, 마이크로리드와 음식, 스마트팜 등 전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훈련 관리 운영 역량과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야 하며 기존 직무훈련과는 차별화, 고도화된 중장기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는 앞으로 선정된 교육훈련 운영기관과 함께 4월 중 교육생 공개 모집과 아카데미 개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네일로 사업 참여기관 담당자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워크숍에는 상공회의소와 YMCA 등 도내 시군 수행기관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공유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기획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네일로 사업은 청년 근로자에게 1년 동안 공공기관 근무기와 함께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진흥원은 올해 수행기관에서 근무할 청년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14일 마감됩니다. 목포시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올해 44억여 원을 들여 행정복지센터와 목포장애인복지관 등 7개 기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행정도우미와 주정차 단속 등 공공업무에 모두 286명이 배치됩니다. 영암군이 오는 29일까지 청년 예비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영암군은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지역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나 제품 개발, 마케팅 비용 등 창업 지원금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낙후된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 샛들 사업에 순천 청수골 샛들 사업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청수골 샛들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매곡동 인근의 소방도로와 주민 커뮤니티 센터 등을 설치하면서 주민 안전과 환경 개선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순천은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조성해 만든 청수정 카페가 주민 소득에 기여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과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전국의 66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내 난임 부부의 치료비 지원에 나섭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오는 22일까지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4개월 동안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한방 침뜸 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신안 암태에서 광주와 서울을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안군은 다음 달 천사대교 개통을 앞두고 전라남도와 금호 고속 간의 수차례 협의 끝에 시외버스 운영을 확정지었습니다. 암태와 광주 노선은 하루에 6번, 암태와 서울 노선은 하루에 2번 운행하고 구체적인 운행 시간은 여객선 운항 시간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전라남도의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선정돼 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일대를 안전한 보행로의 디자인을 더한 문화를 더한 발섬길 거리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지역의 정체성과 테마를 담은 관광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FA컵 1차전에서 첫 승을 거둔 목포 기독병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2차전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목포 기독병원은 지난 9일 평창FC를 상대로 한 FA컵 1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35분쯤 이태희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FA컵 진출 5년 만에 상대팀을 1대0으로 꺾고 역사적인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삼수 감독은 지난해 처음 치른 홈경기에서 중앙대에 패배해 아쉬웠지만 선수들의 끈질긴 도전 끝에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100명 가운데 5년 미만 근무자의 기숙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매달 최대 3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여수시가 취득세를 미리 알려주는 지방세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여수시는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수용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민에게 미리 납부 기한과 비과세 감면 여부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취득세 정보를 미리 알릴 경우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를 평가할 시민평가단을 모집합니다.
시민평가단은 20세 이상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현장 모니터링과 공연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20일까지 평가단원을 신청받고 평가단으로 선발되면 올해 말까지 9개월 동안 활동하며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신혜 씨의 재심 첫 재판이 지난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무려 19년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때 당시 경찰과 법의 판단,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전국적으로 김신혜 씨 재심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좀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뉴스, 보도된 뉴스 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사건 내용을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려 19년 전입니다. 2000년 3월 7일 새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제 상급 지체장애인이었고 나이는 52세인 김 씨였는데 이분이 시신이 도로에 있었고 또 주변에 그 부서진 라이터, 그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널려 있어서 처음에는 뺑소니 교통사고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신을 자세히 보니까 교통사고였다면 외상도 있었고 출혈의 흔적도 있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국가수에 부검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03%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완전히 만취 상태라고 보는 게 0.1이었으니 1이니까 0.3 정도였으면 엄청 취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시라민이 다량 검출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경찰이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여서 죽여놓고 시신을 유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수사를 확대해 갔고 이틀 후에 그 사망자 김 씨의 딸, 큰딸인 김신혜를 전속 살해의 혐의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제 어떻게 해서 김신혜를 범인으로 봤던 거냐면 이 사건이 나기 한 2달 전 김신혜의 이복 여동생이 자기 친아버지한테 그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감에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결심했고 직접적인 그게 이제 동기고 직접적 목적은 김신혜가 자기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8개를 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에서 살해를 저지른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거기에다가 김신혜의 고모부가 경찰에 와가지고 김신혜가 이복 여동생을 강간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나한테 자백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해줘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경찰이 김신혜가 존속살해를 저질렀다고 본 근거예요. 근데 사실 김신혜 씨도 처음에 경찰에 전화하고 제가 아버지를 죽였어요라고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경찰서 와가지고 죽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현장 검증 나가면서부터 이제 입장을 바꿔서 난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찰이 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이복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 아버지가 나를 성추행한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고모부한테 아버지를 죽였어요라고 자백한 적도 없다. 오히려 아버지 죽고 나서 그 다음날 밤늦게 고모부가 나를 불러서 네 남동생이 네 아버지를 죽인 것 같아. 이렇게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죽였다고 해야 네 남동생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자기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나는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8개를 든 건 사실이지만 3개는 이미 실효돼 버렸고 2개는 든 지 2개월이 지난 2년인가요? 하여튼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돈을 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그 보험금이 내 돈 범행 목적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름 이제 뭐 좀 짱짱한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양쪽 주장 중에 이제 뭐 양쪽 다 맞는 말 같기도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신혜 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었다면 이제 무죄로 인정될 수 있었겠죠. 근데 알리바이 증명을 못 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알리바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건 갑작스럽게 나잖아요. 너 그 시간에 어디서 뭐 했어?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증인 있어? 없어요. 혼자 자고 있는 경우 그런 게 없기 쉽고요. 또 우리도 어디 가서 술을 한잔 먹거나 또 누구를 만나려다가 뭐 못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하는 과정에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분단위로 촘촘하게 다 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사실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의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부분에 설명하지 못하는 그 몇 분, 그 5분 내지 그 10분에 네가 사람을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여서 어쨌든 김신혜의 알리바이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스스로 그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이 이제 김신혜 씨를 전속살해죄로 그 송치를 했고 검사도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검사가 그렇게 본 건 첫째 최초에 김신혜 씨가 그 경찰에 와서 자백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다 보면 최초 자백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생각이 많아져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들은 높이 칠 바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실. 두 번째로 김신혜로부터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는 자백을 들었다고 하는 고모부의 진술. 그 다음에 보험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범행의 동기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알리바이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로 봐서는 김신혜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요. 사실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걸로 해서 무기징역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보험금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 있다고 봐서 굉장히 좀 죄질을 나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되고 항소심 항소 기각, 대법원도 상고 기각. 그래서 2001년 3월 달에 대법원에서 유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신혜 씨는 최초에 와서 자백을 했으나 그 자백은 왜 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동생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쟤 말고 내가 차라 덮어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여서 이게 진술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어쨌든 그 이후로는 이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돼서 무기수로 복역을 하는 중에서도 계속 밖으로 편지도 보내고 해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계속 호소해 왔습니다. 이게 김신혜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고 이번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재심 결정이 나게 된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 재심 이유가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재심은 이제 2015년 1월달에 그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지원팀의 도움으로 재심 신청을 해요. 그때 이제 변호사들이 숱하게 가서 그 김신혜 씨를 만나보고 김신혜 씨 주장이나 진술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심 청구를 했는데 재심 신청 사유는 일단 수사 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압수수색을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는 모든 거는 2인 1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왜곡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검찰이나 경찰의 조서에는 검사가 조사를 할 때도 그 주사보가 항상 자리를 같이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도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하면 사법경찰리가 반드시 동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인 1조의 수사 관행도 그것도 지키지 않았고요. 또 일부 수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자백을 했다가 뒤에 이제 다시 부인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이렇게 폭행, 가혹행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대한변협에서 재심 신청을 한 거예요. 또 그때 당시 원인 판결 당시에 유죄의 유력한 증거가 됐던 게 김신혜 씨가 갖고 있는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김신혜 집을 압수수색해서 얻은 수첩이었는데 그 수첩에 다른 사람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사람에 대한 살해 계획인 걸로 보이는 이런 자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당시 연극을 준비하던 김신혜가 나름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했던 거라고. 거기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도 찾아서 이제 제출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주되게는 그러니까 그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수사 과정이 위법하면 예컨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면 그 자체도 위법한 것이거니와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뭐 자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오염된 증거고 이런 여러 가지 증거상의 문제들이 있는 거여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재심 신청을 했고 법원이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번 이제 재심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예, 예. 최대 쟁점은 좀 뭐로 봐야 될까요? 이제 일단 그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재판부는 이제 당시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당시 수사경찰관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런 거는 법원이 어느 정도 밝히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증거는 여러 가지 오염된 거는 분명히 해요. 이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는 거고 근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 경찰에 의해서 자꾸 위법 수집 증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법원에서 좀 단호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증거가 있다고 상대방을 압박해가지고 또 자백을 받는 것. 뭐 이런 수사 과정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그 김신혜 씨에 대한 최초의 경찰 구속영장 청구할 때의 범죄 사실에는 수면제를 갈아먹였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뒤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수면제 알약 30알을 먹였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당시 수면제를 갈았다라는 그 그릇, 그걸 닦았다는 수건 이런 것들이 다 국과수 보냈는데 수면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술을 0.303%의 정말 많지 않은 상태의 사람에게 알약 수면제를 먹인다는 게 가능하냐? 이건 상식적으로만 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변호인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검찰은 최초의 자백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보험을 봐라. 보험은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검찰은 김신혜 씨가 유죄라고 확신을 하는 분위기예요. 이제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그 증거 수집상의 위법이 인정이 될 것이냐의 문제. 또 여러 유죄를 인정한 증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여러 증거들 중에 그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를 빼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쫙 펴놓고 이제 빼내고 문제가 있는 거 빼내고 나머지만 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라고 볼 거냐 무죄라고 볼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원이 심증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니 뭐 그렇다면 일단 이번 재심이 일단은 뭐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6일부터.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이 재심 자체도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되면 그게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이든 개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이든 간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판 청구권 내는 그 법원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불복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급제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3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심의 바탕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잘못 판단하면 다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해서 판단을 다시 받아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상고까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승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저 사람 무죄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재판을 다시 하는 게 재심 아니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 사실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해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심 판결 결과로는 그 사람의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다 제 유죄 맞는가 보다 이렇게 다 믿게 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관계들이 형성이 되고요. 근데 이게 재심에 의해서 쉽게 뒤집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재판 결과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어떤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 돼요. 이게 이제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법적 안정성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억울한 경우를 살릴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의의 문제일 거예요. 사실 예컨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뭔 판단을 한다고 봤을 때 판사는 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없던 자리에서 있던 어떤 일에 대해
그걸 알 수는 없는 거라고요. 판사는 재반의 수사 기록에 나타난 재반의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이 범행을 이 피고인이 했을 것인가 안 했을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추론이 잘못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론이 잘못된 경우에 첫째는 불복 절차에 의하고 만약에 불복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도 뒤에 다른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 그 다시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재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심은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정의의 구현이라고 하는 그 두 축 사이에서 이걸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김신혜 씨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불복 그 재심을 너무 잘 안 받아들여줬다. 그 잘 안 받아들여준 이유가 대법원의 권위주의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권위주의를 좀 내려놓고 그 좀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심을 좀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 말이 강조하는 점들은 알겠으나 또 한편 재심이 너무 쉽게 인정되었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는 고민들이 필요해요. 결국 법원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도록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억울해하는 경우에 최소한 법원이 왜 나는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판결문을 통해서라도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나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고 등등등등 해서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가 상대방한테 어떤 행태로든 완전히 설득이 되면 불복이 좀 줄어들 텐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법원에 너무 사건들이 많아서 법원이 그렇게 충분히 해주질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억울한 심정들이 잘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아니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재심 시작하는 날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생소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김신혜 씨가. 그러니까 뭐 원래대로였다면 무기수이기 때문에 원래 복장대로 나와야 되는데 또 사복을 입고 나왔어요. 예, 예. 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일단 이제 내부 그 구치소 내부에서 수용을 할 때 그 수용복을 입히는 이유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밖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꼭 수용자라고 하는 이유를 밖에 국민들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요구하면 다 그렇게 요즘은 이제 사복을 입고 나오는데요. 사실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 이 독재 정권이 있을 때는 심지어 이처럼 그 확정된 기결수도 아니고 미결수에 대해서도까지 전부 수용복 입히고 그 다음에 수갑 채우고 포승 묶어서 재판도 포승줄로 묶어놓고 수갑 채워놓고 재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이 완전히 제로였던 거지요,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점점 나아져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도 잘 봤지만 뭐 이명박, 박근혜 이런 분들도 다 사복 입고 와서 재판 받잖아요. 그래서 김신혜 씨의 경우도 무기수이긴 하나 미결수가 아닌 것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요구하면 좀 그렇게 해줍니다. 그럼 뭐 이제 앞으로의 재판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좀 될까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당시의 그 증거들에 대한 오염된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주장들이 막 오가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근데 현재 재판부는 증거 수집 절차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고 변호인들은 그래서 그걸 다 빼내고 나면 결국 유죄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재판부의 태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재판부는 지금 재심 결정을 인정을 했어요. 증거 수집 절차는 인정을 위법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김신혜 씨가 그럼 형 집행정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더니 그건 기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아직 김신혜 씨가 무죄라는 확신까지는 없다. 아직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공방들을 해봐야 될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만약에 당시에 유죄의 증거로 삼았던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거라서 다 빼내고 남아있는 것들만 가지고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면 판사로 하여금, 법관으로 하여금 그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람이 유죄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심증을 주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증 책임, 입증 책임은 검사가 지는 건데 검사로서는 당시의 증거 말고는 다른 증거가 있기가 어려우니 사실 이 게임 싸움 자체는 검사가 상당히 불리한 지점에서 시작되는 싸움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재판 자체도 그러면 원래 당초 원래
뭐 1심, 2심, 3심 가듯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지금 강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시작을 했죠. 네. 형사합의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면 이제 다시 강주고등법원 또 불복한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 그 주목을 끌었던 그 재심 사건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있었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경우도 보면 국가인권위의 그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그 강주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 결정을 했는데 이 재심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검사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해요. 이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3년을 들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 이제 재심 확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이번 사건도 김신혜 사건도 사실 2015년 1월 달에 그 재심 신청을 했고요. 2015년 11월 달에 재심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재항고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이 확정을 한 게 2018년 9월이었으니까 이것도 한 3년, 4년 만에 재심이 확정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해남지원, 광주고검, 대법원까지 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의하면 한 1년 6월에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럼 뭐 이제 앞으로 남은 재심 과정, 뭐 가능성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무도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추론하고 따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내야 되는 문제라 각자의 방식으로 다 주장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종합된 지점에서 뭔가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분명한 건 이제 거증 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가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한 게임인 건 분명히 해서 그래서 그 김신혜 측에 좀 더 유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해요. 그러나 재판부가 그 증거들 위법한 오염된 증거들 다 빼고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또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여서 이제 그런 경우 본인의 억울함은 또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차분하게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은 첫 사례인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의 재판들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주목이 예상되는데요. 19년 전 사건이 재심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며칠 동안 하늘이 많이 흐렸죠.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일보다 2에서 3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찬 공기로 인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금요일엔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고요. 주말에는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과의 날씨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만큼 화재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고요.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